앞선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물질은 고체 물질이고 이 고체 물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구성 요소는 분자라고 배웠죠. 몰리큘. 그리고 이 몰리큘은 원자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 간의 결합은 원자에서 존재하는 체외각의 전자들,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했죠. 어떤 쉘을 꽉 채우고 있지 않는 전자 간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체 물질들이 정기적인 특성으로 구별을 할 때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세미컨덕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컨덕티비티라는 게 있죠. 이 컨덕티비티는 전류를 얼마나 잘 흘려줄 수 있나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바탕으로 물질을 구별하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슐레이터, 절연체, 그리고 세미컨덕터, 반도체, 컨덕터, 도체가 있죠. 여기서 보면 세미컨덕터는 인슐레이터와 컨덕터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잘 흘려줄 수도 있고 잘 안 흘려줄 수도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죠. 이제 도체는 당연히 전기를 잘 흘려주고요. 왜냐하면 전자구름,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많아서 전기를 잘 흘려주는 거고, 인슐레이터는 전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제 원자 내에서 전자가 속박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흘려주지 못하는 거고요. 반면에 세미컨덕터는 상황에 따라서 전류를 잘 흘려줄 수도 있고 안 흘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점이 인슐레이터와 컨덕터는 컨덕티비티 특성이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다 점으로 나타나 있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 가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세미컨덕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줄로 되어 있죠. 선으로. 이 얘기는 컨덕티비티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전기를 흘려주고 어쩔 때는 전기를 흘려주지 않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컨덕티비티는 어떤 상황에서 변하냐? 여기 나와 있죠. 도핑, 외부에서 불순물을 주입해 주거나 일렉트릭 필드, 내부에 전압을 인가하거나 아니면 빛을 인가하거나 온도를 변화시켜 줬을 때 이 컨덕티비티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물질의 특성이 되겠고요.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반도체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컨덕티비티, 전기를 흘려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 반도체 물질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물질은 기본적으로 몰리큘, 분자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건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율표 상에서 반도체 물질이 될 수 있는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기율표가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건 여기 보이는 12족, 13족, 14족, 15족, 16족 물질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재료는 몰리큘을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 체외각 전자, 그러니까 밸런스 일렉트론이죠. 각 원소의 체외각 밸런스 일렉트론이 서로 결합해서 8개가 됐을 때 반도체 물질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리콘 원소끼리 결합을 하면 총 8개의 체외각 전자를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반도체 물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절마늄도 절마늄끼리 결합해서 반도체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족과 15족 체외각 전자가 각각 3개랑 5개죠. 그렇기 때문에 갈륨 알사나이드가 반도체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외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갈륨은 13족이고요. 나이트라이드는 15족이죠. 그리고 인디움 포스파이드,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이거는 똑같이 14족 원소죠.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분자를
만들고 이 분자들이 쭉 이어진 게 반도체 물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물질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elemental semiconductors 그리고 compound semiconductor. elemental semiconductor는 단일 원소로 이루어진 반도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가 실리콘이랑 절마늄이 있죠. 실리콘이랑 절마늄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4족 원소가 되겠고 체외곽 전자가 4개가 돼서 실리콘이 결합해서 체외곽 전자가 8개가 돼서 이루어진 반도체 물질이 엘레멘탈 세마이컨덕터고 절마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체외곽 전자가 4개인 절마늄이 서로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반도체를 형성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는 뭐냐? 단일 원소가 아니고 다른 원소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해서 체외곽전자 8개를 만든 반도체 물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를 4족 컴파운드, 3호족 컴파운드, 그리고 2,6족 컴파운드로 나누게 되는데 4족 컴파운드는 실리콘 카바이드와 실리콘 절마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리콘 카바이드와 실리콘 절마늄이 있는데 실리콘이랑 카본이랑 절마늄은 똑같이 체외곽 전자가 4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체외곽 전자 8개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3호족 컴파운드는 제일 많이 알려지고 제일 많이 쓰게 될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3호족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 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갈륨 나이트라이드, 그리고 갈륨 알사나이드, 인듐 포스파이드, 인듐 알사나이드 이 정도가 많이 활용이 되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2,6족 컴파운드는 2족이랑 6족 원소가 결합을 해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 징크 셀레늄, 징크 텔루라이드, 카드뮴 세디뮴, 셀레늄, 카드뮴 텔루라이드가 좋은 예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쪽에 2족이랑 6족 원소가 각각 체외곽 전자가 2개, 6개이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체외곽 전자 8개를 만든 상태로 반도체를 형성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 분류는 이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또 나눌 수 있는 게 여기 밑에 보이는 바이너리, 테너리, 쿼터너리가 있는데 이런 용어는 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너리는 쉽게 말해서 2가지 원소가 결합해서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전부 다 2가지 원소로 세마이컨덕터가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앞쪽에 있는 알루미늄과 포스파이드는 1대1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물질이 다 앞쪽에 있는 원소와 뒤쪽에 있는 원소가 1대1로 결합을 해서 화합물 반도체를 형성하는 거고, 테뉴어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3가지 원소가 반도체 물질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 제가 예시를 적어놨는데 알루미늄 갈륨 알사나이드, 인듐 갈륨 알사나이드가 있죠. 여기 보시면 3족인 알루미늄과 갈륨이 알로이를 형성해서 비율이 1이고 알사나이드가 1로 돼서 1대1로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게 테뉴어리 화합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인듐이랑 갈륨이 하나의 알로이로 이루어져 있고 아세닉이 그 반대되는 급부로 존재하는 물질이 테뉴어리 컴파운드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 되고 비율이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x가 만약에 0.3이다.
그럼 요 뒤에는 1-0.3 그래서 0.7이 되는 거고 요 뒤에도 똑같이 앞쪽이 만약에 x가 0.2다 그러면 GA 같은 경우는 0.8 이래서 비율이 1이 되게 만들어지도록 형성되는 반도체 물질이 테너리 컴파운드 세미컨덕터입니다. 그 다음으로 쿼터너리 컴파운드 세미컨덕터가 있는데 이거는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 4가지 원소 중에 GA랑 인디움, 아세닉이랑 포스파이드가 있는데 여기 GA랑 인디움이 비율이 1이 되고 여기 아세닉이랑 포스파이드가 1이 되도록 결합이 형성되는 게 쿼터너리 컴파운드 세미컨덕터입니다. 여기서 X가 0.2면 GA 0.2 인디움 0.8 그리고 Y가 만약에 0.3이다 그러면 아세닉 0.7 포스포러스 0.3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부분에서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컴퓨터로 쓰다 보니까 잘 알아보기가 힘든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각 원소들을 표시를 한 거죠. 반도체 물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compound semiconductor, elemental semiconductor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compound semiconductor는 electrical 특성이나 optical 특성이 elemental semiconductor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igh speed, high power, good optical 특성이 필요한 전자소자 등에 많이 활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하이스피드 트랜지스터, 하이파워 트랜지스터 또는 LED 그리고 빛을 받아주는 광센서 등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하지만 여기 물질의 단점은 매트리얼 코스트가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이는 3호종 물질이라든지 2,6종 물질은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없는 물질이고 재료 자체가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단점은 여기에 풀 옥사이드라고 되어 있죠. 모스펫이나 이런 전자소자를 만들 때 부도체 그러니까 절연층이 반드시 하이 퀄리티의 절연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 화합물 반도체는 이 하이 퀄리티의 절연 물질을 형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대량 생산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정 중에 식각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기가 좀 엘레멘탈 세미컨덕터보다 어렵기 때문에 공정 한계로 상용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만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는 엘레멘탈 세미컨덕터를 주 재료로 활용을 하고 엘레멘탈 세미컨덕터의 주 재료로 활용하는 것 중에는 저르마늄이랑 실리콘이 있는데 저르마늄 같은 경우는 1960년 이전에는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저르마늄 물질을 바탕으로 개발이 됐었죠. 그래서 1960년 전까지 47년 개발된 이후에 60년 전까지 이 저르마늄이 계속 반도체 산업의 주 재료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것보다 실리콘 물질이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1960년대 초반부터 반도체 산업의 주 재료로 급부상 내면서 현재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앞지를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실리콘이 주 재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럼 왜 실리콘이 반도체 산업에서 주 재료가 됐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지구상에 가장 많은 물질이라는 거죠. 이 실리콘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래 같은 거에서 쉽게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재료 가격이 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실리콘은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에 비해서 고퀄리티, 하이 퀄리티의 SiO2, 그러니까 인슐레이터 레이어를 만드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고퀄리티의 인슐레이터 SiO2 레이어층을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 이 실리콘은 열을 가해주면서 O2, 공기를 흘려주거나 수증기 상태에서 열을 가해주면 하이 퀄리티의 SiO2 레이어가 생겨서 모스펫이라든지 다른 전자소자를 제작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리콘은 절마늄보다 온도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밴드갭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실리콘이 절마늄보다 밴드갭이 좀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마늄에 비해서 온도가 변했을 때 소자 특성 변화가 적게 나타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점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실리콘이 현재까지도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여기 이제 동그란 기둥 같은 게 인곳이라고 하는 건데, 실리콘 물질을 어떤 소자를 만들기 위한 기판을 만들기 전에 재료 덩어리를 만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인곳이라고 하고, 이 인곳을 잘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진행을 해서 반도체 소자들을 만들어서 핸드폰에도 쓰고 TV에도 쓰고 노트북에도 쓰고 다양한 부품, 전자소자의 부품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실리콘 웨이퍼 만드는 과정은 이 강의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세마이컨덕터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원소 구성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반도체 물질을 구분을 했었죠. 엘레멘탈 세마이컨덕터,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4족, 그리고 3호족, 2,6족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 이렇게 구별을 했었다면, 요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세마이컨덕터 반도체 물질 내에서 원자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체 물질을 이러한 원자의 배열 구조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죠. 크리스탈린, 폴리크리스탈린, 아모포스. 첫 번째 크리스탈린, 결정질 구조죠. 결정질 구조는 어떤 고체 또는 반도체 내에서 원자가 어떤 일정한 규칙적인 배열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기 크리스탈린 결정질 구조는 이 안에서 원소들이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죠. 이런 게 크리스탈린이 되겠고, 다음으로 폴리크리스탈린이 되겠는데, 폴리크리스탈린은 쉽게 말하면 부분적으로 크리스탈린이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그림에서 특정 작은 영역에서는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벗어나면 이 부분과 다른 형태로 원자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정한 배열로 형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서로 다른 배열을 가지는 걸 이제 폴리크리스탈린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작은 부분, 결정을 이루는 작은 부분을 그레인이라고 부르고, 이 그레인 바깥 경계를 그레인 바운더리가 부릅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울 수도 있는데, 폴리실리콘에서 소자 또는 정기적인 특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부분이 되는데, 이 그레인 바운더리는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의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에 이제 결함들이 많이 존재하게 돼서 정기적 소자의 특성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모포스라는 건데, 아모포스는 이제 비정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 물질 내에서 이렇다 할 규칙적인 배열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만약에 엄청 작은 영역으로 봤을 때는 규칙적인 배열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좀 큰 영역으로 봤을 때 규칙성 없이 랜덤하게 원자들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모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각각 어디에 많이 쓰이냐? 실리콘을 예로 들자면 결정질 실리콘은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스펫, 다이오드, BJT 같은 소자에 많이 활용이 되고, 여기 아모포스, 비정질 물질 같은 경우는 뭐 정기적인 특성이나 이런 게 뭐 굳이 뛰어나지 않아도 가격만 싸면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LCD 패널에 뒤에 이제 구동시키는 LCD 패널을 구동시키는 IC 회로에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걸 이제 씬필름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TFT라고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폴리크리스탈린 같은 경우는 모스펫의 이제 게이트 영역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게이트 영역으로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좀 이 반도체 공정을 알아야 되는데, 결정질 실리콘은 쉽게 말해서 결정질 실리콘은 아래쪽이 결정질 실리콘일 때만 증착 또는 형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폴리크리스탈린은 우리가 아는 비정질 물질 위에서 실리콘 물질을 증착할 때 폴리크리스탈린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99% 폴리크리스탈린으로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 모스펫에서 아랫부분은 크리스탈린 실리콘이고 그 다음 중간에 인슐레이터가 들어가거든요. SiO2. 왜냐면 이제 제어를 필드로 이 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정질인 SiO2 물질 위에 우리가 실리콘 물질을 올리게 되면 결정질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폴리크리스탈린 형태로 실리콘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크리스탈린, 폴리크리스탈린, 아모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실제 우리가 재료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면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실리콘, 크리스탈린 실리콘,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 아모포스인 SiO2 물질의 TEM 사진이 되겠는데, TEM은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우리가 반도체 회사를 가거나 대학원에 가서 반도체 소자 연구를 할 때 소자 단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장비가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아래쪽이 크리스탈린 실리콘인데, 크리스탈 실리콘에서 어떤 일정한 배열들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뭐 격자나 이온 원소들이 일정하게 배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색깔이 얼룩덜룩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이게 완전하게 평평하게 되면 똑같이 보일 텐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편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거고, 여기 가운데가 아모포스의 레이어죠. 옥사이드 저렴 물질인데, 아모포스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원소나 이런 게
규칙성 없이 그냥 랜덤하게 다 배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잘라봐도 그렇고 여기 잘라봐도 그렇고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이 되어 있는 거고, 맨 위쪽 폴리크리스탈린은 특정 영역에서 일정한 배열을 형성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영역에서는 그나마 일정한 배열을 하고 있고, 여기서 갑자기 또 다른 배열로 이렇게 변하고 여기도 또 다른 배열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게 그레인 바운더리가 되겠고, 요 동그란 영역이 그레인, 여기가 그레인,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재료의 이미지를 가져온 거고요.